오늘의 라이딩은 4호선 진접역까지는 자전거와 동승으로 이동하며 부평 생태습지공원에서 출발합니다. 평화로운 전원 라이딩, 계절에 따라 만나는 자연의 선물, 탁 트인 시야와 휴식이 있는 코스입니다. 오늘은 30분간 라이딩으로 경춘선 태계원역에서 종료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수도권 최고의 자전거 길이 막 수백억 원의 세금을 들여서 매끈하게 포장한 그런 메인 도로가 아니라요. 네. 비만 오면 물에 잠겨버려서 사실상 도시계획자들이 반쯤 포기했던 버려진 구역이라고 한다면, 보통 우리가 주말에 자전거를 탄다고 하면 머릿속에 그리는 뻔한 그림이 있잖아요. 뭐 한강을 따라 쭉 뻗은 탁 트인 아스팔트 길 같은 거야? 맞아요. 그리고 막 형형색색의 스판덱스 복장 입고 엄청난 속도로 휙휙 공기를 가르며 지나가는 수십 대의 로드 자전거 무리들. 확실히 가슴 뛰는 풍경이긴 합니다만. 네, 자전거에 갓 입문한 사람들에게는 그곳이 좀 휴식의 공간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살벌한 고속도로나 다름없거든요. 아, 진짜 그래요. 저도 처음에 한강 나갔다가 너무 무서웠거든요. 우리가 흔히 그 자전거 길을 설계할 때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게 바로 효율성과 속도이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오늘 4호선 진접역에서 출발해서 부평 생태습지공원을 거치고 퇴계원까지 이어지는 이 왕숙천 자전거길을 아주 집요하게 파헤쳐볼 텐데요. 자, 여러분, 4호선 진접역에서 자전거를 펴고 페달을 밟기 시작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죠. 상상만 해도 상쾌하네요. 근데 출발하자마자 마주치는 첫 번째 풍경부터가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깨버리거든요. 네, 그게 바로 도시의 경계가 무너지는 순간이죠. 진접역 주변은 사실 분명히 고층 아파트랑 상업시설이 빽빽하게 들어선 전형적인 도심이잖아요. 그렇죠. 아파트 단지 엄청 많고 차들도 쌩쌩 다니고요. 그런데 그 역에서 빠져나와서 왕숙천 자전거길로 진입하는 바로 그 순간, 보통 도심 하천이라고 하면 그 가지런하게 쌓아 올린 시멘트 두기나 방음벽이 쭉 이어지는 게 정상 아닌가요? 그렇죠. 대부분의 정비된 하천이 그렇습니다. 근데 어떻게 지하철역에서 불과 몇 분 거리에 그런 원시적인 절경이 그대로 남아있을 수가 있는 거죠? 지리적으로 보면 이 왕숙천 일대가 수만 년 동안 물길이 화강암 기반암을 깎아내면서 아주 독특한 침식 지형을 형성해 온 곳이거든요. 화강암을 깎아냈다? 네. 그래서 인간이 세운 그 기하학적인 직선의 도시, 바로 옆에 충북 단양에서나 볼 법한 거칠고 웅장한 자연의 곡선이 아무런 완충지대 없이 맞붙어 있는 겁니다. 그거 진짜 약간 그게 바로 왕숙천이 가진 의도치 않은 여백의 매력이거든요. 한강 본류처럼 막 거대한 자본을 투입해서 물을 직선으로 흐르게 만드는 직강화 작업을 한 것과는 다릅니다. 인위적으로 깎아낸 게 아니군요. 네, 지형의 원래 형태를 어느 정도 보존하면서 그 위에 자전거길을 살짝 얹어놓은 형태에 가깝죠. 와, 도심의 아스팔트를 달리는데 옆에는 깎아지른 절벽이 있다니 공간감이 정말 비현실적이네요. 게다가 이 비현실적인 풍경을 완성하는 또 다른 진짜 주인공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 출처 자료들 보면서 가장 놀랐던 게 바로 새들, 그 철새들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조류 생태계가 엄청나죠. 그냥 도심 하천에 흔히 있는 그 비둘기나 오리 몇 마리 이런 수준이 아니더라고요. 물속으로 막 화살처럼 잠수하는 가마오지부터 고니, 물닭까지? 이건 뭐 거의 야생동물 보호구역을 달리는 느낌이죠. 진짜 그래요. 자전거길 옆에 야생동물의 왕국이 펼쳐져 있는 거잖아요. 그 생태계를 관찰한 기록들을 분석해보면 특히 가마우지의 존재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가마우지는 다른 물새들과 달리 깃털의 방수 기능이 완벽하지가 않거든요. 네, 아니 물에 사는 새가 방수가 안 되면 그건 진화의 뼈아픈 실수 아닌가요?
왜 굳이 그런 불편한 몸을 이끌고 하천까지 온 거죠? 얼핏 보면 그게 치명적인 단점 같잖아요. 네, 깃털이 물에 젖으면 무거워질 텐데요. 사실 그게 사냥을 위한 완벽한 전략입니다. 깃털에 물이 스며들면서 몸의 부력이 줄어들고 덕분에 물속 깊은 곳까지 아주 민첩하게 잠수해서 물고기를 낚아챌 수 있는 거죠. 아, 튜브에 바람을 빼야 잠수하기 편한 거랑 같은 원리군요. 그렇죠. 하지만 사냥이 끝나면 무조건 무트로 나와서 날개를 활짝 펴고 그 젖은 깃털을 햇볕에 뽀송뽀송하게 말려야만 합니다. 아, 그래서 바위 위에 그렇게 날개 펴고 서 있는 가마우지들이 많았구나. 맞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왕숙천의 지리적 환경과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깊은 수심에 물고기도 많고 깃털을 말릴 수 있는 자연 그대로의 바위와 모래톱이 자전거길 바로 옆에 널려 있으니까요. 와, 깃털의 부력까지 계산된 생태계라니 진짜 소름이 돋네요. 그러니까 인간은 매끈하게 포장된 길 위를 카본 자전거를 타고 달리고 있고 네, 첨단 소재를 타고 달리죠. 불과 몇 미터 옆에서는 가마우지가 부력을 조절하면서 다이빙을 하고 있는 거네요. 진짜 자연의 다큐멘터리 속에 직접 들어와 있는 감각이에요. 그게 바로 한강 메인 도로에서는 절대 느낄 수 없는 왕숙천만의 힐링 포인트입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절경과 야생동물들에 감탄하면서 진접에서 남쪽으로 조금 더 내려오면 이 코스의 심장부이자 초보자들의 완벽한 쉼터인 부평생태 습지공원에 도착하게 됩니다. 지형 자체가 워낙 낮고 오목해서 여름철에 집중호우만 내리면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버려진 땅이었거든요. 아, 상습 침수구요. 우리가 보통 도시에서 그런 구역을 다루는 방식은 뻔하잖아요. 엄청 두꺼운 콘크리트 장벽을 치거나 네, 옹벽을 세우죠. 아니면 막 강력한 펌프장을 만들어서 물을 억지로 밖으로 퍼내거나요. 그런데 어떻게 이곳이 이런 아름다운 생태공원으로 탈바꿈한 건가요? 과거의 토목공학적 접근이었다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물을 차단하는 데 집중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2022년에 진행된 이 재생 프로젝트의 핵심은 물을 막는 게 아니라 물이 머물 수 있는 일종의 거실을 내어주는 거였어요. 거실을 내어준다. 표현이 좋네요. 습지는 본질적으로 거대한 자연의 스펀지거든요. 갈대나 부들 같은 수생식물들의 깊고 복잡한 뿌리망이 토양을 구멍이 많은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아, 다공성 구조라고 하죠. 맞습니다. 그래서 폭우로 강물이 범람해서 이곳으로 확 밀려들면 이 거대한 스펀지가 물의 엄청난 운동 에너지를 흡수하면서 유속을 늦추고 물을 쫙 머금어 버리는 거죠. 자연의 물리력을 인공구조물로 무식하게 통제하려는 오만을 버리고 오히려 지형의 치명적인 단점이었던 침수의 특성을 생태적 장점으로 역이용한 겁니다. 진짜 똑똑하네요. 자연을 거스르지 않는 거잖아요. 네, 평소에는 그 스펀지 위로 살짝 띄어 올린 아름다운 나무 데크길을 따라 사람들이 산책을 하고요. 겨우에는 수많은 철새들이 여기서 쉬어갑니다. 그러니까 자전거를 타고 온 라이더들에게는 막 엉덩이 통증도 덜어내고 굳은 근육을 풀 수 있는 완벽한 중간 기착지가 된 셈이네요. 그렇죠. 버려졌던 땅이 생명과 사람을 모두 품는 쉼터가 된 겁니다. 골칫거리였던 침수구역이 물을 껴안내면서 완벽한 힐링 스팟으로 변신했다는 스토리가 진짜 낭만적입니다. 뷰가 너무 좋으니까 자전거를 갓길로 급하게 세우려다가 인도랑 자전거길 사이에 있는 한 3cm에서 5cm 남짓한 아주 얇은 턱에 바퀴가 걸려버린 거죠. 네, 3cm면 사실 손가락 2마디 정도밖에 안 되는 높이잖아요. 그게 그렇게 치명적인가요? 로드 자전거나 산악 자전거는 그런 턱 주면 그냥 툭 하고 부드럽게 넘어가 버리던데요. 여기서 바로 자전거 바퀴의 지오메트리, 즉 기하학이 개입을 합니다. 바퀴 지름이 큰 자전거, 예를 들어 700C 규격의 일반 로드 자전거는 단차와 타이어가 만나는 진입 각도가 매우 완만하거든요. 아, 바퀴가 크니까 장애물에 닿는 각도가 덜 가파르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충격 에너지가 위로 분산되면서 바퀴가 턱을 스무스하게 타고 넘어가게 됩니다.
반면에 16인치나 20인치 정도의 작은 바퀴를 쓰는 미니벨로는요. 아, 그 접이식 자전거들 바퀴 엄청 작잖아요. 네, 그 작은 바퀴로 단차를 만나면 진입 각도가 마치 가파른 벽을 들이받는 것과 같은 물리적 충격을 받게 됩니다. 벽을 박는 거랑 똑같다. 네, 자전거가 앞으로 나아가려는 운동 에너지가 수직으로 전환되지 못하고 수평으로 딱 막혀버리면서 바퀴는 그 자리에 멈추고 라이더의 몸만 관성에 의해서 핸들 앞으로 튕겨 날아가는 겁니다. 와, 끔찍하네요. 그러니까 큰 바퀴가 장애물을 밟고 넘어가는 탱크라면 작은 바퀴의 미니벨로는 작은 돌부리에도 범퍼가 박살이 나버리는 스포츠카 같은 거네요. 정확합니다. 지면의 충격을 흡수하지 못하고 고스란히 다 막아내니까요. 절벽과 철새들의 그 비주얼에 홀려서 시선을 뺏긴 채로 막 달리다가 무심코 갓길턱에 접근하는 순간 공중을 붕 날게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코스처럼 주변 환경의 시각적 자극이 강렬한 곳일수록 시선 분배가 정말 중요합니다. 시선 분배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주행 중에는 노면의 상태를 70% 그리고 주변 풍경을 30% 비율로 주시를 해야 됩니다. 아, 땅을 7, 풍경을 3. 네. 그리고 풍경을 정말 온전히 즐기고 싶다면 완전히 안전하고 평탄한 공간을 확보한 뒤에 자전거를 멈춰 세우고 두 발로 땅을 딛고 서는 것. 이게 초보자의 필수 생존 법칙입니다. 완전 꿀팁이네요. 시선은 7화를 땅에, 3화를 풍경에 확실히 새겨둬야겠습니다. 왕숙천 자전거길은 중간중간 도심과 바로 연결되는 진출입로가 아주 훌륭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코스의 출발점이었던 진저벽을 비롯해서 퇴계원역 등 대중교통과 아주 딱 인접해 있죠. 아하, 지하철역이 바로 옆에 있군요. 네, 무리해서 막 모험을 강행하거나 체력이 완전 방전된 상태에서 억지로 페달을 밟을 필요가 없습니다. 언제든지 자전거를 탁 접고 쾌적한 전철에 올라타서 집으로 복귀하는 전략적 후퇴가 가능한 거죠. 체력이 남았을 때 기분 좋게 멈출 줄 아는 것. 그게 자전거라는 취미를 오랫동안 안전하게 즐기는 진짜 비결인 것 같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자신의 신체적 한계를 인정하고 주변의 대중교통 인프라를 스마트하게 활용하는 것이야말로 라이더가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생존 역량 중 하나니까요. 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언제나 북적이는 함강의 메인 고속도로를 벗어나서요. 진접에서 시작해 퇴계원으로 이어지는 이 왕숙천의 숨겨진 길을 샅샅이 달려봤습니다. 아주 밀도 있는 여정이었죠. 네, 콘크리트 빌딩 숲 사이에서 불쑥 튀어나오는 원시적인 기암괴속도 봤고요. 또 방수가 안 되는 깃털로 치열하게 잠수 사냥을 하는 가마우지도 만났습니다. 생태계의 신비였죠. 그리고 무엇보다 치명적인 단점이었던 침수구역의 흙과 뿌리를 그대로 끌어안아서 사람과 자연을 모두 치유하는 부평생태 습지공원까지. 정말이지 물리학이랑 생물학 그리고 도시공학이 자전거길 위에서 이렇게 아름답게 교차할 수 있다는 게 너무 놀랍습니다. 이 코스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아마도 그 부평생태습지공원의 변천사에 오롯이 담겨 있을 겁니다. 어떤 메시지인가요? 비만 오면 물에 잠겨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지형의 가장 큰 취약점이 결국 수많은 생명과 사람들을 품어주는 최고의 안식처가 되었잖아요. 네, 아까 말씀하신 스펀지 효과 덕분에요. 단점을 억지로 지워버리려고 두꺼운 콘크리트를 들이붓는 대신에 그곳에 물이 머물 수 있는 여백을 내어주고 관점을 조금 바꿨을 뿐인데 말이죠. 누구나 그런 마음속에 웅덩이가 있죠. 맞아요. 근데 그 치명적인 단장을 억지로 숨기거나 아스팔트로 덮어버리려 애쓰는 대신에 그 위에 작은 나무 데크 하나를 살짝 놓아보는 건 어떨까요? 관점을 조금만 바꾸면 여러분을 괴롭히던 그 웅덩이가 나만의 가장 고요하고 아름다운 생태공원으로 변할지도 모릅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이번 주말에는 속도계는 잠시 꺼두시고요. 여러분 주변에 숨겨진 여백을 향해서 느릿느릿하게 페달을 밟아보시길 바랍니다. 다음번에도 우리의 좁아진 시야를 확 트이게 해줄 흥미로운 지식의 조각들을 모아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전하고 즐거운 라이딩 하세요.